자, 네. 오늘은 대통령께서 이제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셔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이틀 전에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참여했던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님과 함께 대통령 뜻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뜻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그리고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일부 찍어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은 진짜 오늘 참 그날 같이 배석했었지만 우리 배의철 변호사를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번 듣고 나니까 약간 빨리 잊기도 하고 제대로 복원을 잘 못하겠는데 배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진짜 제가 들으면서도 우와 맞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2부에도 마찬가지로 그날 나누었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이 비록 저희 전황뉴스 1인 미디어지만 이 방송은요 우리 모든 언론 통틀어서 유일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방송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외교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3시간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요. 외교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경제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누셨고 이른바 우리 알다시피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한일 관계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그래서 노재팬 운동도 막 일어나고 난리였죠. 과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부추겨서 와 일본에 적대적하지만 저는 역사 강사로서도 늘 이야기했고 왔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선택하셔도 되죠? 친중할래 친일할래? 우리 역사에 보면은 과거에는 흔히 좌파들이 이제 우파 공격할 때 토착 외구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데 저는 역사 강사로서 이제는 2030 청년들에게 늘 제가 이 말씀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고자 했다. 공산 막아내고 했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이승만 편들면 잘했다면 독재자 편든다. 친일이다. 이승만이 언제 친일했나? 다 하나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YSDJ가 또 민주화운동한 것은 이 기하다. 이렇게 하면 또 전환기는 좌빨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2030 청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너무 좌우 대립되는 이런 또는 편향된 역사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여러분들께서는 실용적인 외교, 실용적인 역사관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두려워요? 중국이 두려워요? 과거에는 일본이 강했고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독립 이후에는 당연히 친일이 정확하게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반일 이런 말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 미국에서 무슨 포린 팔리시인가? 주간지죠, 그죠? 포린 팔리시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력이 전 세계 6위, 일본이 8등이에요, 8등. 그럼 우리는 일본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일본은 왜? 우리보다 이제 국력 내려갔는데 굳이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 영토적이나 군사적인 야욕, 욕심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때는 그냥 친일 토착 외고 막 이렇게 매도했지만 그게 여러분 과연 무엇을 남겼죠?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일본과에 대해서 관계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했었어요. 그 당시만 언론에서도 공격이 많이 돌았죠. 그때도 막 이러다 독도 넘겨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온갖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사실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10%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관계 정상화를 하시고자 하셨는데요. 그래서 친일이라고 좌파 이념 세력에 의해서 매도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 협정도 깼죠. 네,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하면요. 일본에서 그 자민당 강경파들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아소다로 전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는 일본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총재를 직접 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일본 자민당 강경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시는 것을 비롯해서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일 셔틀 외교라고 하는 형태로 기시다 총리와의 지속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무려 12회나 하면서 12회나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돼서 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복원이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미일 관계 정상화, 삼각동맹의 정상화하고도 연결이 집결된다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한미일 삼각동맹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주권 수호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탱크, 전함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첨단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핵무기 앞에서는 이 모든 무기를 우리는 재래식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모두 재래식 무기가 되는 거죠. 핵이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한미일 핵 공유, 핵 우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핵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핵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할 때 지지율이 10%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이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는가?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훌륭한 대통령의 업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이 평가돼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까지도 알게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대통령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알면 알수록 참 존경하고 참 감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때 순간적으로 여러 번 감동을 느꼈어요, 그날. 자, 그리고 비상기업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치소에 가지 않았다면 참 또 알지 못했던 걸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 하시면서요.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까지 돼버렸잖아요. 구치소에 갔는데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이건 잘못되었다. 공수처 수사도 잘못되었고 내란죄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석방하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뭐 그에 대한 카르텔이라 봐야 되겠죠. 결국은 대통령을 의의 없는 8대0으로 탄핵 인용 파면시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참 안타깝다. 힘없는 청년들, 일반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이 인도당하면 국민들 어떻게 했나 아마 이런 심정이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카르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죠?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무도한 재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사법 카르텔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에 이념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구속 취소로 석방 결정이 되었을 때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박세현이니까 그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검장이 특수본부장 네. 박세현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항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관저에 진입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동원한 병력이 4,000명입니다. 4,000명의 병력으로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말이죠. 저도 관저에 있었습니다만 경찰들은 저도 그 당시에 뭐 무릎이 밟히고 우리 송진호 변호사님도 경찰들에 의해서 밟히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찰의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4,000명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 군사기밀보호시설이자 1급 비밀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침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4,000명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헌법기관, 국가 최고 원수인 대통령을 강제로 불법 체포한 그 일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후에 국회에 200명의 병력을 보내서 질서 유지를 한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란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회에 200명의 군사력을 보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질서 유지를 했고요. 어떤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을 진입시키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참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참 눈물도 나고 마음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 당시에 관저 앞에서 연좌를 하고 들어 누워서 대통령님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탈북민들도 강제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내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내란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아직도 무릎을 쩔룩쩔룩 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부추겼던 있잖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역사 강사로서 참 멋지다, 진정한 지도자를 느낄 때 그때였어요. 어떠냐면은 이제 원래 그 역사 가르쳐 보면은 난세가 되면은 누가 영웅인지 누가 간신인지 충신인지 구분되잖아요. 한자로는 세란식 충신. 세상이 어지러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간신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때 막 경찰로서 대통령 끌어내라 체포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에서는 총 맞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선동했죠. 반면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관저 밖에 있는 탄핵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우리 같은 국민 아닌가.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인데 나는 어느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하셔. 그때 가장 제가 바로 역사 가르쳐 보면서 원래 남녀 간에도 연애도 평상시에 성격이 안 드러나요. 일 닥쳐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듯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피하 식별을 분명하게 됐어요.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국민들 보고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경찰들 중에 제 제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이제 금치 못했다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짜 그랬잖아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게 할 소리냐고. 그때 제가 완전히 그 감정이 극에 달해. 그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어느 한 국민도 다치게 해서 내가 끌려가겠다 했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누가 참 지켜야 되겠어요. 어? 누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지를 그 당시에 저도 참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사실 재발견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까지 얘기를 했고 공수처, 내란 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니까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받아서 또한 위조된 관저에 대한 출입 승낙서를 가지고 관저에 들어왔던 것 자체가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장도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우리 법연구회 후신이죠. 네, 같은 거죠. 사실상은 같은 이념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불법 영장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영장의 뒤에 쪽지로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배제한다. 군사기밀보호시설은 반드시 그 해당 기관장의 출입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법 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라고 영장에 기재를 해서 법원이 사실은 입법을 한 것이죠. 월권을 한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법원 영장을 발부한 곳이 서부지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관련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있었고 그래서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부지법을 비롯한 법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 법원의 잘못된 결정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여러분들은 사법카르텔의 정점에서 헌재가 이념재판, 위법재판, 졸속재판, 편향재판과 손을 잡아서 8대 0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런 사법카르텔의 완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라고 대통령께서는 호소하실 수밖에 맞습니다. 없으셨던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지극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참
의없죠. 참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우리가 초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우리가 도덕 시간에 이런 배우잖아요. 법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게 아마 그게 언론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진보 보수 또는 대통령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법치에 대한 것은 지지 반대와 별개지 않습니까?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설령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이거 수사 잘못됐다. 그 다음에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잘못됐다. 헌법재판도 잘못됐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 또는 사리 분별력 있는 국민이라면 그 정도는 저는 판단하실 거라 봐요. 다만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을 지지하니까 그냥 이럴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크게요. 아마 이 방송은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인용되고 파면된 뒤로 윤어게인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과연 또 듣는 국민들 중에서도 그러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뜻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이 당을 만들라는 뜻이냐? 도대체 윤어게인에 대해서도 아마 또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도 윤어게인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처음이죠, 이것도. 아마 많은 그 분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의중을 정확하게 그날 들은 대로 우리 배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윤어게인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워딩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예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1960년으로 돌아가는데요. 미국의 정치인 베리 골드워터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를 바로 세운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1960년에 책을 내고요. 그 다음에 대선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선 출마 과정에서 베리 골드워터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리 골드워터가 4%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출마를 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가 되지 않겠죠. 네네. 그런데 자유진영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장 잘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 골드워터를 결국 공화당 후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입니다. 당시에 베리 골드워터에 대한 후보 추대위원회를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의 후보 추대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들이 50만 명이 앞장서니까 자유진영의 시민들 150만 명이 풀뿌리로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베리 골드워터의 바람이 불면서 그렇죠. 미국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 골드워터는 대통령 선거에서 린든 존슨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보수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했고 청년들이 그 가치를 깨우치고 이후에 미국 공화당이 청년 중심의 보수주의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레이건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리 골드워터가 대선에 출마한 지 약 15년이 지나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마 1980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리 골드워터 때 일어섰던 청년 50만 명이 15년 뒤에 빛을 발하게 되고 레이건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 비롯해서 과학기술도 꽃피는 말 그대로 자유와 창의가 만개하는 대번영의 시기였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당시에 창업이 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과정에는 베리 골드워터의 참패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념과 가치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이념, 시장경제의 이념을 바로 세운 거고 그 이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세, 작은 정부, 그다음에 자유의 확장,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예가 될 수 있다. 국가에 복지가 축소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신장되는 것이
부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다. 개인도 번영하는 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정책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옳았다. 매우 네. 없었습니다. 린든 존슨 네. 정부는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매우 큰 정부를 내세웠는데요. 그것과 반대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책은 매우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 가치와 이념에 동의했던 청년들이 50만 명 이상 모이면서 공화당 청년 정치의 중심이 되고 결국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약 15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적극 지지하고 싶다. 하지만 윤 어게인이 추상적 구호에 그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이유는 청년들 때문에 그렇다. 2030 청년들이 국가의 위기를 바로 보고 직시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윤 어게인이 자유진영의 가치, 시장경제, 이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구호도 좋고요. 구체적인 컨텐츠도 좋고 구체적인 공약도 좋습니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요. 이런 이념이 바로 서지 않고 단지 다시 재출마하라는 윤 어게인만 반복했을 때 단순한 추상적 구호만 있을 뿐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구체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은 청년들이 창당을 하는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존중하고 그 부분들이 적극 청년 정치로 장려되어야 하지만 지금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그 윤석열 정신을 놓고 토론하고 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고 한다면은 아직 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중도층 혹은 좌파 진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윤석열 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드러내서 싸우고 설득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준비가 됐다면은 언제든지 창당도 좋다.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께서는 검사 시절부터 언제나 청년 정치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권장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의 설득과 공감을 얻어서 결국 자유진영이 확장되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라는 윤 어게인이라는 한 명의 인물만 놓고 이 인물을 다시 살리는 거라면 이 운동은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날 들으면서도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참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내가 했는 말들이 많지 않냐 하면서 첫 번째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가 그 당시에 37번인가 37번에 나오거든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때 무지개가 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 시기인가 그 전에 그죠? 맞나요? 대선 출마 선언. 네, 맞습니다. 그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대통령의 비전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함축돼 있었고 그 다음에 미 의회에 가서 했던 연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죠? 미 의회 연설도 참 많은 미국 국민들이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연설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저보고도 약간 미션 같이 그런 것을 담은 책을 한번 내봐라.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듬석 제가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허락된다면은 가능하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에게 대통령께 열망하는 것처럼 대통령 오직 관심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책도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제일 중요한 윤 어게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배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윤 어게인 운동을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윤 어게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척 감동하고 지지하고
대통령님의 마음을 내어주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진영 우파 내에서 대통령님의 뜻, 대통령님의 의도, 대통령님의 의중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들도 대통령님의 의중에 따라서만 우리는 움직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의 힘이든 어느 누구든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있고 인물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치를 말씀하셨고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진실과 정의, 여러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한다. 혹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그렇게 한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한다. 과연 여기에 자유와 책임,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전체주의 국가와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수령 독재는 수령이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재명이 방탄을 하라고 하면 방탄을 합니다. 이재명이 A라고 하면은 A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B라고 하면 B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민주가 없죠. 민주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뜻과 의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구국 대통령. 네, 맞습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 대통령. 대통령님의 뜻과 의도, 의중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이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님이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3년 동안 반국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오셨습니다.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들도 상당한 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하셨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겠습니까? 그 판단을 혼자서 내리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유진영,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가치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윤석열이 될 것이다. 그 맞습니다. 고뇌를 네. 알게 될 것이다. 맞아요. 참 명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에 대한 나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윤석열의 메시지가 없어도 윤석열의 뜻과 의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런 윤석열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윤석열님의 뜻을, 의도를, 의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와 책임,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해서 대통령님과 똑같은 고뇌에 우리가 한번 놓이게 된다면은 얼마나 대통령님이 힘들었을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그런 이념과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 토론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베리 골드워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50만 명의 청년을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모아서 후보 추대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정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치 결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단지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는 상태로 윤 어게인이란 추상적 구호만 가지고 정당을 창당한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점을 분명하게 새겨서 우리도 공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의 대선 국면은 청년들의 정치 세력을 점점 규합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치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대통령님은 그 흐름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론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보다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제가 같은 자리에서 들었지만 거의 AI처럼 뭐라 해야죠? 다시 그대로 복귀죠. 야, 얘네는 천재 변호사님 같습니다. 야, 보통 변호사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 하셨죠. 대통령께서는 내가 전투적으로 3년간 전투적으로 열심히 해왔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참 그 말씀이 그 대통령 관지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그 대국민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속에도 사실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 보셨고 우리 전환길 뉴스에도 이렇게 그대로 글씨체 그대로 올려놨는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가 나는 많은 일을 했다. 5년 임기의 대통령 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다. 두 번째는 자유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유와 번영,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싸워나가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참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 이루고 돌아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지에 오셔서 다 이루고 돌아왔다.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제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활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그 말씀 제가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저는 대통령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지에서 이제 또 대통령 사지로 돌아오시는 그 현관문 앞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께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돌아오시니 환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는 분들도 막 계셨거든요.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너무 의연하셨거든요. 의연하게 감사하다 하면서 하는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면은 금방 배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치를 추구해오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국민들이 많이 알렸지 않냐.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국민들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지금 전환길 선생님의 메모를 보고 있는데요. 전환길 선생님께서 나 없이도 돌아가도록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모해온 거죠? 네네. 네네. 우리가 윤석열 정신을 공부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중과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시게 될 거고요. 네네. 6가지 문건을 좀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임사, 대통령님의 정치참여선언문, 미 의회 연설, 그리고 12월 12일에 발표됐던 비상기엄 담화문, 그리고 1월에 발표됐던 대통령님이 체포되신 후에 손편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최후 변론문, 이렇게 6개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없어도 윤석열 정신이 아마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윤석열 정신 계승이고 윤 어게인 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 비록 1인 미디어 전환 뉴스지만 그래도 대통령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었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배의철 변호사님 보셨죠? 너무 멋있고 천재적입니다. 이분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덕분에 대통령 뜻이 왜곡되지 않고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혼자서 보셨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방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유익과 재밌고 유익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걸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 대통령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